지금부터 이번 학기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A, B, C반은 응용 측정 활용이라는 교과목으로 수강 신청을 하셨고요. 산업체반은 응용 측정 실습 실무라는 과목으로 수강 신청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 두 과목은 내용이 같습니다. 이 과목은 오토콜리메이터나 진온도 측정기 또는 표면 거칠기 측정기 등을 이용해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측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측정 원리, 사용 방법, 그리고 데이터 처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익히는 과목입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측정 원리 및 측정기의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게 될 것이고요. 실습을 통해서 직접 측정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입니다. 주당 3시간씩 15주간에 걸쳐서 총 45시간 동안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1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5주차에서는 기말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직접 수업을 하게 되는데 2주차에서 4주차까지는 3주간 동안 실습에 필요한 이론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5주차에서 14주차까지 10주간에 걸쳐서 직접 10개의 아이템을 실습하게 됩니다. 3주간의 이론 강의 시간에는 진온도 측정 관련, 표면 거칠기 측정 관련, 그리고 기하공차 관련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이론적인 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이론적으로 알아야 측정해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또 정리하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운 기초 실습이나 또 2학년 1학기에서 배운 실습과는 달리 이번 2학기 응용 실습에서는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아이템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1학년 때 배운 측정에서는 우리가 측정을 하면 바로 측정 값을 그 자리에서 읽을 수가 있고 그 값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값이 되는데 이제 장비를 측정할 경우에는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할 경우에는 장비의 여러 가지 세팅 방법이라든지 또는 데이터를 해석할 때 주어지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측정 데이터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필요한 것을 3주간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주간의 실습 시간에는 첫 번째는 진온도 측정, 두 번째는 표면 거칠기 측정, 이 두 가지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 진온도 측정과 표면 거칠기 측정은 특히 어떤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값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 조건,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장비에 적용하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주간은 이 기하 편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측정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측정기를 다루고 그것으로 측정을 하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도면을 보고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측정 값을 가지고 도면에 규제되는 공차와 비교를 해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판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도면에는 대부분이 기하공차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하공차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측정기는 다룰 줄 알지만 실제 도면에 비교해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하공차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측정했을 때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하는 방법을 이 기하 편차 측정 실습을 통해서 익히게 됩니다. 위치도와 대칭도, 그리고 위치도, 윤곽도, 동심도 및 흔들림,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을 연습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기하편차 측정 실습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측정기 사용법을 이용해서 측정한 값을 가지고 주로 계산하고 분석하고 또 판정하는 그러한 실습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하편차 측정 실습 시간에는 좌표 측정기, 즉 우리가 사용하는 공구현미경, 투영기, 그리고 1차원 높이 측정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더 발전하면 이제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자동으로 판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번 실습 시간에는 3차원 측정기에서 자동화된 그런 공정으로 가기 전에 직접 여러분들이 그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11주차에는 수준기를 이용해서 진직도를 측정하고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오토콜리메이터를 이용해서 진직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정반의 같은 부분을 오토콜리메이터와 수준기를 이용해서 진직도를 측정했을 때 그 데이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난다면 그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준기와 오토콜리메이터의 특성을 서로 비교해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같이 공부하고 또 토의하고 그런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12주차에는 곡률 반경과 중심거리를 측정하는 실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3주차에는 오토콜리메이터를 이용한 평면도 측정 실습을 하게 됩니다. 1학기 때 이론적으로 평면도 측정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것을 이제 직접 측정해서 평면도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4주차에는 나사 측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에 기초 측정 실습 시간에도 이 나사 측정을 한번 했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주간의 이론 강의와 10주간의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주차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는 진원도 측정과 관련된 사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진원도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한 관련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원도의 정의, 그리고 기준원의 종류, 이것들은 우리가 1학기 때 간단히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진원도 필터, 컷오프 값, 이런 것들의 특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진원도 측정 시 필요한 어떤 설정 값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진원도 측정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진원도 측정기를 사용할 때 진원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한 값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원도 값과 다릅니다. 즉 진원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공한 상태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실제 형상과 다른 값을 우리가 측정값으로 받아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진온도라는 것이 실제 형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가공품이 있는데 이 가공품의 극히 일부를 확대해서 보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오차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또 요만큼의 부분을 다시 확대를 해보면 거의 표면에 거칠기와 형상 오차가 같이 나타나는 이러한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공된 부분에 우리가 어떤 촉침을 접촉시켜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촉침이라는 것은 지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지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실제 형상과 완벽한 형상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형상은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촉침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면 이 촉침을 위해서 측정한 형상은 실제 형상보다는 더 밋밋한 이런 측정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한다 하더라도 그 값이 크고 작을 뿐이지 실제 이 형상과 이 형상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동일한 값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준화가 필요하고요. 즉 실제 형상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측정의 조건을 표준화해야만 서로 비교하는 데이터가 의미가 있다 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가공을 할 때 어떤 공구를 사용하고 어떤 공작기계를 사용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이라든지 공구라든지 공작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향이 이 가공물에 포함이 되는데, 그것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필요한 성분만 뽑아서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구의 영향은 배제하고 공작기계에 의한 영향만 보고 싶다든지, 또는 반대로 공작기계에 의한 영향은 배제하고 공구에 의한 영향만 보고 싶다든지, 또는 이 제품의 기능상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만 보겠다든지 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맞는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 진온도 측정에 어떤 조건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건을 표준화해서 서로 객관성 있게 데이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표준화해야 되고요. 이런 표준화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야 각 나라 간에 교역을 할 때 이것이 호환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호환성 유지를 위해서 ISO 규격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3주차에 공부하게 될 표면 거칠기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건 역시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한 관련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주요 내용은 표면의 특성, 필터의 종류 및 특성, 컷오프와 평가기, 표면 거칠기, 파라메타,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표면 거칠기도 마찬가지로 표면의 어떤 미세한 성분을 어떤 프로브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된 결과는 축심의 지름에 의해서 실제보다 완만한 이런 측정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 형상이라면,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표준화된 조건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부품은 어떤 길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형상을 봅니다. 형상에서 기하 편차에서 보면 진직도를 측정을 하겠죠. 그렇지만 실제 이 표면 거칠기는 이 전체를 다 보는 이런 형상이 아니고 이 형상의 일부분만을 측정하는 거칠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표면 거칠기는 형상이 아니고 거친 부분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예를 들면 표면을 측정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까지 이거를 표면 거칠기라고 할 거냐, 아니면 위로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밑으로 나간 부분도 제거를 하고 이런 부분만 이것을 표면 거칠기라고 할 거냐, 아니면 위쪽으로 튀어 올라온 부분만을 표면 거칠기라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 제품의 기능에 따라서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을 표면 거칠기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라고 해서 파라메타라는 값을 정의를 해놨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의한 건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또는 평가 방법, 하나라도 튀는 것이 있으면 전체를 불합격으로 볼 거냐, 하나 튀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만을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면 거칠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제품의 기능상 필요한 부분만을 따로 취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원도 측정기와 표면 거칠기 측정에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실제 형상과는 다른 값을 측정한다. 그렇지만 서로 호환성 있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표준화해 놓고 그 표준화된 조건을 적용해서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실 텐데, 이제 직접 측정을 해 보면 이해가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우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원도 측정과 표면 거칠기 측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또는 부품의 마모와 같은 어떤 특성을 해석하고 또 부품의 성능을
예측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좋은 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계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또는 어떤 부품의 성능을 연구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 배우는 이런 진원도와 표면거칠기 측정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주차에서는 기하공차와 관련된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측정을 위한 기하공차 해석 방법 그리고 측정 방법을 이해하게 될 텐데요. 기하공차의 종류와 특징, 데이텀, 위치도, MMC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ISO에서는 14가지 기하공차의 종류가 있다고 1학기 때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형상 공차, 그 다음에 자세 공차, 위치 공차, 흔들림 공차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배웠고요. 각각의 선의 윤곽도와 면의 윤곽도는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 가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상 공차에서 4가지, 자세 공차에서 3가지, 위치 공차에서 3가지, 흔들림 2가지, 그리고 윤곽도에서 2가지. 여기서 지금 동심도, 이것은 동심도고 이것은 동축도입니다. 동심도는 원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동축도는 원통에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14가지의 기하공차가 있다. 이렇게 배웠고요. 형상공차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자세공차는 데이텀이 적용되고 위치공차에도 데이텀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흔들림도 데이텀이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세공차에는 기준값 개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TED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위치공차에서는 반드시 TED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형상공차보다는 자세공차가 값이 더 크고 자세공차보다는 위치공차가 더 값이 크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론적으로는 물론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은 실제 가공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하공차 규격이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한 가지는 유럽을 중심으로 쓰이는 앞에서 본 ISO 1101 이 규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ASME Y14.5 규격이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자동차 부품과 항공기 부품에 있어서 미국 업체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주로 ASME 규격을 사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기하공차의 종류는 두 규격이 서로 비슷한데 단지 ASME에서는 대칭도와 동심도가 위치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2가지가 됩니다. 대칭도와 동심도가 위치도에 포함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동심도에 대한 규제인 경우 이것이 데이텀이고 이것이 동심도 파이 0.1
A 데이텀 이렇게 규제가 됐을 때 이때에는 TED가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지요. TED가 0인 특수한 위치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단지 TED가 0일 뿐 계산하는 방법은 위치도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칭도도 지금 이러한 도면이 있다고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데이텀이고 이 부분에 대칭도를 규제한다고 했을 때 대칭도가 0.1이다. A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데이텀은 이 큰 치수의 폭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측정되는 대상은 지금 이 작은 폭의 중심을 얘기하는데 이때에는 TED가 데이텀과 동일한 이런 위치도가 됩니다. 즉 TED가 데이텀 치수와 동일하다는 것 이외에는 계산하는 방법이 위치도가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칭도와 동심도가 위치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응용 측정 실습에서 위치도, 대칭도, 윤곽도 이런 기하 편차 측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지만 이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유가 결국 도면에 맞춰서 어떤 부품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도면의 대부분에 기하공차가 규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하공차를 해석하지 못하면 측정기를 아무리 잘 다룬다 하더라도 도면에 맞춰서 부품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3차원 측정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결과는 대부분이 기하공차를 해석하고 그거에 맞게 측정을 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장에 나가면 기하공차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학기 때 공차 해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기하공차를 배웠고요. 또 이번 학기에도 도면 해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하공차를 많이 배울 겁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그렇게 배운 것들이 실제 부품에 어떻게 적용돼서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판정하느냐 하는 것을 같이 배울 겁니다. 기하공차를 해석하고 측정하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기억해서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